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5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된 뒤 직원과 환자 262명을 검사한 결과 5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84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3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가을 여행과 단풍 관광객이 몰리는 상황이 방역의 새로운 고비라고 판단하고 여행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등 부정적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30%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20에서 30%포인트 추가로 완화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23일 금감원 종합감사에 이 전 행정관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 2위를 석권한 데 이어 걸그룹 블랙핑크가 빌보드 아티스트 100에서 첫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티스트 100 차트가 발표된 이래 걸그룹이 1위에 오른 건 처음인데 2위는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2명이나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 53명이 된 건데요. 이 병원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2일 숨졌는데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만덕동 햇드락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온 건데요. 지금 병원은 통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의 모든 출입구는 굳게 닫힌 채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일부 환자의 보호자들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햇드락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사이에 확진자 5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가 42명, 병원 직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병원의 50대 간호조무사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은 이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환자 154명, 직원 97명 등 261명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부산시는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내 환자는 병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의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한 명이 이틀 전인 지난 12일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면회와 외출이 통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환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외부 전파는 없었을 거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부산 만덕동은 최근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곳인데요. 앞서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단위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연 부산시는 인력을 총동원해 접촉자를 검사하고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 11곳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곳 햇드락 요양병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고 부산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만덕동 햇드락 요양병원 앞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어제 하루만 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하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하루 집계 이후에 지금 앞서 보신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도 있고 해서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일단 0시 기준 집계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4명입니다. 전날보다 18명 줄었는데 누적 확진자는 24,889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3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국내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 등 수도권만 46명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전 4명, 부산 2명, 충남 1명입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유입 추정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5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13명이 평택에서 확진된 영향이 큽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38명입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167명이 늘었고 중증 이상 환자는 6명 줄어 85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우선 과제로 단풍 방역을 꼽았는데 이 가을철 여행 관련 방역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단풍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풍 절정기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 관광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버스 내에서 춤이나 노래를 할 경우 사업 정지 등 처벌을 엄정히 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 운영합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면서 이번 가을은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를 즐길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들도 하나둘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뷔페에도 점심시간을 맞아서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초밥 뷔페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뷔페에서 식사도 가능해진 건데요.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많이들 찾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인 11시 반부터 이곳 영업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점심시간 조금 전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카운터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한 뒤에 QR코드 인증을 해야지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리를 잡은 손님들은 이렇게 식사를 가지러 갈 때면은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 함께 공용 집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비닐 장갑을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된 뒤 2달 만에 이렇게 영업이 시작된 건데요. 뷔페 측도 식기를 한 차례 더 소독하는 등 방역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합니다. 월요일부터 영업 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2달 동안 그만둔 직원도 많고 식자재 등 준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뷔페에선 테이블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두고서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업장 규모상 지키기가 어려우면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용자끼리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 띄어서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을 담으러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마스크를 쓴 채 서로 1m 이상 거리를 두는 겁니다. 또 공용 집게 등을 이용할 때 비닐 장갑을 껴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돼 뷔페나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집합 제한 12종에선 위에 언급된 방역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뷔페나 식당에서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식사 전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짧은 담소를 나눌 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뒤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만큼 뷔페나 식당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초밥 뷔페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방역당국이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등을 단속했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이 곳곳에서 적발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고 단속의 한계 또한 있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이 한 노래방에 들이닥칩니다. 업소 관계자들이 반드시 써야 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딱 걸렸습니다.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다 착용 안 하셨어요, 맞죠? 뒤늦게 마스크를 써보지만 집합 금지를 관할구청에 의뢰하겠다는 시청 측의 완강한 태도에 이내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지금 월세도 2달 동안 다 밀려있는 상태고 너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형 음식점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인식하는 태블릿 PC 전원을 아예 꺼놨다가 부랴부랴 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거 이렇게 꺼두시면 안 되죠. 손님 오시는데. 전자 출입 명부와 수기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실제 손님 숫자와 맞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봐야 지금 4분 계셔야 되는데 25분 계시죠?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하고 계시네요. 이제 단계가 내려갔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내도 없고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철저히 하다. 시끄러운 음악들 속에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클럽과 감성 주점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보지만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 작성과 4제곱미터당 1명씩 출입 제한 인원 준수, 휴식 시간 적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1시간당 10분, 3시간당 3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저희는 1시간이 아니고 50분 플레이 10분 휴식으로. 저녁 8시부터 서울 강남 일대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룸살롱, 클럽 등 180여 곳을 단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테이블 거리두기 위반 등으로 5곳이 적발됐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각까지 시청과 구청, 경찰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제 뒤에 있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겠다는 건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룸살롱의 경우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와 실제 손님 일치 여부 등을 방마다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유흥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미비한 건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홍보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2달 만에 유흥업소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이 풀렸지만 실시간으로 구석구석에 행정력이 미치긴 어려운 만큼 겨우 되찾은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업소 측의 방역 수칙 준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무려 33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지난달 초 2만 명대였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5만 명대로 늘었다며 미국에서 우려하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 전체가 비상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80~90%가 찼습니다. 4 weeks ago, I had 13 COVID patients in our hospitals. Today, I have 64. That's a 6-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dmitted. 95% of my beds are full. 주 정부는 부족한 병상을 보완하기 위해 급히 미러키 외곽 박람회장을 야전 병원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33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10개 주에서는 지난 9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달 초 2만 명 수준이던 게 5만 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대 피터 호테즈 대학원장은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가을 겨울철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이 다시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etting to the point where it's going to be full, we have gridlock and we won't be able to take patients in. They'll just be stacking in the ERs. 보건 전문가들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 겨울이 미국에서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이 금감원 관계자가 첫 수사 대상이 됐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국장을 지내고 지금은 퇴임한 윤모 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제 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조사하면서 몇 년 전 윤 씨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김 대표에게 돈을 받은 대가로 펀드 스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윤 씨에게 옵티머스 측의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추가 로비 대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다른 금품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로비스트들로 지목된 인물들과 하나은행 간부 등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차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검사 4명 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수사팀 규모를 대폭 증원하라고 최근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펀드 사기 의혹에서 파생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에서는 옵티머스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옵티머스 회사 지분 1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고요? 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어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합의를 거쳐 이 전 행정관 등 증인과 참고인 8명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행정관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실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회사 지분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차명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 이 전 행정관이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로 윤 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금융사를 속일 때 사용한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동발전과 관련한 의혹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만나 해외발전소 개발 사업을 논의한 뒤에 2주 만에 5,100억 원대 사업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내부 승인 속도가 빠른 만큼 윗선 개입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3월 13일 남동발전 해외 사업 관계자 2명과 만나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업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남동발전 측은 당시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우드 펠릿 수입 관련 협의를 했다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31일 남동발전 사업선정위원회는 이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렸고 9월엔 현지 개발사와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입수해 조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건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이현재 고문의 추천으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 만큼 사업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옵티머스 대표와 회동은 사업개발사의 금융권 지분 참여자 모집 과정의 일환으로 단순한 사업 설명 자리였을 뿐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부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협의하거나 옵티머스와 해외 발전 사업을 같이 추진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제안서를 받은 당일 혹은 하루 만에 펀드 투자가 결정됐다며 외압에 의한 묻지마 투자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이딴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만을 부풀리며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사모펀드 부실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감에 충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이 분쟁 조정위에서 결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서 조기의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판매사들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회계 부정과 허위 인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모 씨를 재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근무 당시에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지자체 용역대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윤 의원 지시로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등록을 했고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5개월치 급여를 받았다고 허위 인턴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맞벌이 등으로 소득은 높지만 집은 없는 실수요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기존에 이 소득 기준이 조금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 공급 제도를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 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에서 30%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경우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가구는 140%까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가구는 160%까지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3인 이하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555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달에 889만 원을 버는 3인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민영주택은 160%까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네, 공공재건축과 같은 공급 대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8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였던 공공재건축은 지난달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내 재건축단지에 최대 50층의 고밀 재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 체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안에 지난달 말까지 모두 15개 단지가 추정 분담금이나 건축계획 등을 설명해달라고 컨설팅을 신청한 건데요.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의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재건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공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와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해서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동결해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과거 질병을 앓았던 이력을 알리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 설계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고지 기간에 해당한다면 상세히 알려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TV에 나오는 안보험 광고들입니다. 광고 후반부로 가면 계약 시 주의사항들이 꼭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계약 전 질병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 가입 시 진료사항이나 질병 여부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 신청을 종합했더니 모두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건당 평균 2,480만 원 정도 됐고 3억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가입자가 진료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약서 질문지가 불명확해 의도치 않게 알리지 못한 경우였고 보험 설계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찰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사받은 거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거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험을 강제 해약을 했던 거죠. 하지만 추후 보험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가벼운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당부입니다. 관련법엔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법에 정해진 보험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행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과거 현재 질병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로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도 마찬가지로 질병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운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현장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10%포인트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5.8%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태 이후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승부의 열쇠를 쥔 6개 경합주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등 남부 3개 주는 물론 미시간주 등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폭이 더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분석기관이 내놓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은 86%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1%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합주를 찾아 현장 유세로 지지율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if it's possible, an even greater and more important victory than we had just 4 years ago. 바이든 후보도 마지막 고삐를 죄는 차원에서 부동층 중도 표심과 트럼프 대통령에 실망한 공화당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blue states and red states with me. It's one America. I'll work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vote against me as those who voted for me. CNN은 대선에서 첫 과학적 여론조사가 실시된 1936년 이후 현직 대통령에 도전한 어떤 후보보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때 대부분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 이사철
다가왔는데요. 지금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세 매물이 가장 귀한 몸이 됐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진 풍경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오늘 아침 신규 전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했지만 본인 역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고자 합니다. 어달 계기요. 일본 내지의 공공 일정은 도시구장 원평균 소득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 보고 오셨는데요. 좀 모델 하우스 아니고 일반 아파트인데요. 길게 줄을 선 아파트 사진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해당 평행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가 30분 동안만 집을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저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자, 처음에는 이게 뭐 실화일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한 현상이 예상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애초에 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을 갖다가 끄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계약 기간을 갖다 2+2에서 3+3분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전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기존에 왜냐하면 자녀 이동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3+3으로 이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학기에 따른 계절적 수요, 그다음에 직장의 이동에 따른 순환적 수요 이런 것에 시장이 이제 대응할 수가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랄지 이런 새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공급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산불은 껐습니다만 국지적 산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산불은 잡혀가겠지만 국지적 산불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좀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3+3 이것이 정착되다 보면 실제로 한 2년, 3년 지나면 순환적인 어떤 현상이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91년 계약갱신 청구권 플러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한 1 내지 2년 동안은 단기적으로 그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로 이제 수렴이 된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순환될 거라고 이제 수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전세난이 서울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됐는데 이제 민병두 전 의원께서는 새 임대차법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세 시장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 한두 번 들었어야지 믿죠. 이거 뭐 전 임대차 3법 통과시킬 때 발효되고 나면은 뭐 전세값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도입했고 얼마나 땅이 꺼지게 장담을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 안 가서 전세 대란 일어난다. 이제 정말로 이 전세 구하고자 하는 국민들 피눈물 흐르는 소리, 곡소리 날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그게 8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저런 저 사진을 보고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아마 저는 저 사진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웅변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어찌 보면 한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앵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과학이다. 과학이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은 딱 유효기간이 2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달 유효기간 지나면 실패한 게 바로 증명되고,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대책 나오고.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무슨 뭐 증명이라고 하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24차례 이 부동산 대책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실패했으니까 내놨고, 사실은 지난 그 7월 달에 임대차법이 통과시키면서 정말 이제 부동산 대책 마지막이다. 임대차 3법도 이제 내놨고 공급 계획도 내놨기 때문에 집값도 잡을 것이며 전세값도 잡을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큰 산불은 잡았는데 국지적 산불이 좀 번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저기 계신 저 국민들을 저 피눈물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정부가 밝혀왔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수장도 지금 집을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커뮤니티에는 마포 집주인들 좀 전세 좀 잘해주세요. 이런 어떤 약간 비아냥 글도 올라온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심정에 대해서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월 이후에 쭉 안정세를 갖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주거 안정권도 제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속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궤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앞서가면 다른 하나가 뒤처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간극 때문에 생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의 화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주거 안정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이 그대로 이제 잠겨 있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계약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이제 과거보다는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의 품질이 좋아진 것입니다. 6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더 다양하게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줄어든 것이지만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갖다 주고도 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이제 원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 수요, 순환적 수요가 합쳐서 다른 대부분은 안정되어 있지만 수요가 집중된 곳에서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의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도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 수요, 또 새로운 신혼부부 수요, 또 직장 이동에 따른 순환적 수요 이런 것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내년 5월까지 그 양도세를 갖다가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집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집을 갖다가 과연 쉽게 사겠느냐, 그래서 갖다가 전세로 돌리겠냐. 왜냐하면 또 세금을 갖다가 이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집값의 어떤 약보합세나 하향 이런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세 매물로 나온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전세 매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데서 사실 내놓는 집을 갖다가 대량 매입할 수 있다고 봐요. 매입하고 그것을 갖다가 전세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뭐 신도시를 져갖고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도 또 있으니까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매입을 해갖고
전세 매물로 이렇게 대거 방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님은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 민병두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세 공급이 질이 좋아졌다는 말씀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전세 지금 계약권, 갱신권을 가졌다고 해도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면은 꼼짝달싹 없이 나가야 되는 게 현재 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전세를 못 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집주인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5%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올려줄 테니까 계속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장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불안한데 민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 수요, 아이들 저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이 난리고 집값이 안정돼 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은 안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마지막 윗선에서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미 벌써 현금 부자들은 그걸 다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지금 집값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가져서 계속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도 이거는 터지는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원리 원칙대로 그야말로 시장의 요구대로 순응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래를 무조건 늘려야죠.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살 때도 세금 왕창 올렸죠. 보유할 때도 왕창 올렸죠. 팔 때도 왕창 올렸죠. 자, 그래서 살 때 취등록세에 대해서 지금 대폭 낮춰야 되고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폭 낮춰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는 몰라도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거래세 특히 소위 살 때와 팔 때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으로 문제를 안 풀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현재 이 공급 계속해서 무슨 정부가 3군데, 4군데 발표했지만 하세월이고 그것이 과연 정말로 실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그 주거지인지, 그다음에 위치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집값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가장 좋은 공급 대책은 지금 꽉 막아오는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을 무슨 악마 보듯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시장 논리대로 풀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정책 아무리 정부가 이 부동산 이 관련된 사람들을 정말 적으로 규정해서 전쟁하듯이 몰아붙여도 결국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짧게만 반박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래세를 인해 하는 것은 전세 대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요. 이제 매매 대책.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거 안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령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기가 전세를 준 집에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집에 가서 삽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또 산다고요? 그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가구 1주택인데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사느니 자꾸 전세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전세 준 집에 가서 살겠다? 그럼 전세 매물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주거 안정권 보장됐다. 그럼 대부분의 1가구 2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가 1가구 1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면 전세 준 집에 들어가 살겠다? 하면 어쨌든 기존에 살던 집은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의 어떤 거취의 결정 이것이 무슨 주거 안정권을 해친다 하는 그런 공격 논리는
뭐 실제로 동의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민병두 전 의원께서는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맞물려 가다 보면은 점차 뭔가 안정을 되찾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무리해서도 집을 차라리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늘다 보면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조언이 그래서 부동산 전세 대책, 매입 대책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면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한 92%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뭐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발의 오줌 넣기 대책입니다. 결국은 과감하게 시장에 순응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집,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풀어줘야죠. 다만 거기에서 벌어지는 뭐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수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 공급, 특히 정부가 이렇게 무슨 그 해당 지역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 뭐 주택 공급 지역에 대해서 정말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동네 그 땅값 오르기나 하지 투기만 부추길 뿐이지 주택시장 이 공급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 신혼적 이 부부 이 대책도 일단 절대 물량 자체가 적은데 그분들한테 그 이 일부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실제 주택 실거주자의 그 수요 욕구를 막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병두 전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완화한다고 쳐요. 그래도 최소 3년에서 뭐 길면 한 10년, 15년이 걸립니다. 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지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난번에 7월달, 8월달 대책을 갖다가 발표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뭐 신도시 우리 예약 물량의 조기 공급이랄지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택지 개발을 포함하여 이제 많은 것을 내놨고 또 임대주택 공급을 갖다 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좀 심리가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반면에 그 시장에 이제 싸움일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때문에 내년 5월 이전까지는 물량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예. 이 가격 하락 요인과 이제 또 마음이 급하니까 차제에 어떤 집을 구하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주택자는 내년 5월까지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대책 강구하겠다고 하니까요.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실까요?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또 나섰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 연루 의혹과 부실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뭐 없으십니까? 그 문건을 뭐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네네. 예.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 펀드 하자 치유라는 문건의 진위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지만 금융감독원장은 이게 조작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역시 이제 가짜 문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국감장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뭐 조작되었다 혹은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저런 그 대책을 세우려면 핵심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사실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구두로 협의하면 되지
저런 문건이 과연 생성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저런 문건이 생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논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언론도 이렇게 어떤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갖다가 이제 타당성 여부를 갖다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증에 재검증을 하고 또 쌍방 확인을 해가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다 파헤쳐 나가게 되는데, 저런 경우는 통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저런 문건이 생성되는 사례 자체가 갖다 접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 진실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가짜 문건인지 어떤 목적을 가진 좀 허위 문건인지 아니면 좀 진짜 뭐 정말 대비 문건인지 이거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지금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지금 남동발전이라는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고문으로 있던 이런 회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남동발전이 옵티머스를 만난 뒤에 그 태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업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추진된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냐, 이렇게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문건은 뭐 가짜임이 분명한 것 같다. 예. 이렇게 국감장에 단언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수사해 보지도 않고서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자, 그래서 그 임명두 의원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뭐 이렇게까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실 뭐 소위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에서 고관 대작을 지냈던 뭐 전직 부총리, 검찰총장, 뭐 군인공제 뭐 회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펀드의 어떤 그 상태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하고 액수도 5천억이나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뜻 믿기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동발전에서 5천억,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검찰 문건에도 같이 있는 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검찰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는지, 다음에 앞으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나 뜻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 검찰, 특히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에 일할지, 아니면은 국회에서 출범시킨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의 공세가 근거 없는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 금감원이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VIP로 대접했다는 내용에 담긴 녹취록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잠깐 듣고 오시죠.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억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네네. 괜히 뭐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사정 봐가면서 하면 되겠네. 내일 오시면 제가 부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지금 당시에 옵티머스 회장하고 대표가 주고받았던 이 녹취록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사인 간의 한 통화죠. 자기들이 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과장되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상대가 갖고 있는 불신이랄지 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한편에서 야당의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권이 동원돼서 특히 정권 핵심이 뭐 정치자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려고 했거나 큰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더 통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봐서는 이제 금감원 일부 직원 혹은 청와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직기강 회의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뭐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 하고 단정을 갖다가 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야당도 이런 문제를 갖다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냥 정치 쟁점화해서 권력형 범죄라고 단정해갖고 들어가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헌법과 이제 법률에 의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과 언론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이제 권력을 감시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권력 감시가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리하게 정치 쟁점화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공인들이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낭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정치 공세에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뭐 불법 휴가 아니냐, 휴가가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를 갖고 파헤쳐가는 게 낫지 정치 쟁점화해서 나중에 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사회적 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직은 공직기강 회기 정도다. 실체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녹취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실체를 검찰이 파악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왔고 앞으로 할 의지도 안 보이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특검 아니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풀자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문제는 권력형 비리 혐의가 정말 그 매우 짙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옵티머스 이 사태 자체가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터진 게 아니고요. 애초 설계 자체부터 사기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결국은 이 사람들 투자자들을 모으면서 우리는 일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에 그것도 매출 채권이라고 돈 절대 떼이지 않는데 투자하니까 돈 투자하시라고 했거든요. 지금 옵티머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옵티머스 이 사람들은 그 공공기관 공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펀드에 투자해라. 그 우리 펀드에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자들이 이게 그 실제로 수익 내는 것도 공기업 공공기관에 가서 수익을 내고 이 우리가 지금 같이 돈을 그 묻은 곳에 펀드에도 공기업 공기관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튼튼하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더라면 이렇게 옵티머스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 모델, 그것도 사기로 만들어진 수익 모델에 속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계부터 사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중하게, 엄격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파헤쳐달라. 근데 사실 이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범격은 도망가 버리고 그걸 다 이미 방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죠. 피해자들은 더 발을 구르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뭐 야당이 단순히 정치 공세를 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서라도 뭐 당연히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엄격한 조사의 주체가 검찰이 될 수 없는 게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관들 연루 의혹이 나오는데 사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농어촌공사도 투자했다 손실을 꽤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 이게 핵심 인물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23일이죠. 이모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간사관에 채택이 됐는데 실제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채택됐으면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불출석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갖다가 감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 채택했기 때문에 불출석하게 되면 여야가 합의로 고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때 가서 뭐 여당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찬성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증인 선서를 갖다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두 가지 펀드 모두가 이제 사기죠. 사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왜 금융당국이 이것을 갖다가 왜 제대로 이제
포착을 못했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에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을 이제 내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모펀드인데 이제 공모 형식으로 이제 버전을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파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대량으로 이제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1년에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펀드 갖다 금융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감시를 하냐 하는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동의하기 힘들고 이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우리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기관 투자자, 이제 공기업들이 어떻게 저렇게 투자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자산 운용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라, 채권의 비율을 어떻게 하라, 안정자산 중심으로 투자해라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어겼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공기업도 자기들이 아마 자산 운용과 관련돼서 똑같은 어떤 규칙이 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금융당국이 왜 감독을 못했나, 정관기 로비 실체가 있나, 뭐 이런 것들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수사를 해봐야 이게 미풍인지 태풍인지 알 수 있는 지금은 진위 공방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검찰 수사로 하느냐 특검으로 가서 하느냐 여야 의원이 갈리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로비용 돈을 전하고 한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 점 의혹 없이 하려면 정권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호하고 수사를 망쳤던 추미애 이성윤에게 맡겨둬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맡기든지 예. 아니면 특검을 해서 밝혀져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아니, 한편들이 이 심판과 선수가 한편인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국정감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고 검찰총장도 수사팀의 증언을 지시한 만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서 투명하게 진실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만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심판과 선수가 한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 하는 수사는 못 믿겠다, 야당은. 그래서 특별수사단을 만들던가 아니면 특검을 해야 된다.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셔서요. 민병도 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동의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지를 보이니까 일단 이제 수사팀 증언부터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마 의혹이 제기되고 그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관을 갖다 임명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검찰총장의 선택의 문제이고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이제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검찰 개혁의 성과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전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수사관 문제는 뭐 불가피하게 그런 경로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인정을 하겠지만 아마 특검은 정치적으로는 아마 타협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공수처 출발을 갖다가 11월 달에는 반드시 하려고 하는 여권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와 전략과는 충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야당이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과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돼서 사실은 특별검사, 특검 영역을 갖다가 실제로 자기가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짧게요. 여기서 왜 공수처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해서 자기가 꾸리고 싶다고 해서 꾸릴 수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허가 안 해주면 그 만사휘유입니다.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공수처가 지금 뭐 공수처장을 그 야당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공수처 지금 내놓은 법안 보면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공수처에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진실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정말 비극적인 사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령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태를 그냥 유야무야 진실을 땅에 묻는다던 치더라도 진실이 땅에 묻히면 잘하게 되고 그것이 터지면 세상을 전부 다 휩쓸어 버릴 것이라는 하는 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 수사도 좀 본격화되는, 앞서 저희가 이제 기자 연결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 구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SNS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주로 지금 최근에는 여권을 향한 공격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당 차원의 논평을 내고 진중권 교수를 비판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오시죠.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다는 얘기하지.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갖고 왔던 발단은 조정래 선생님이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취지에서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 단죄해야 된다. 이 얘기에서 발달이 돼서 진중권 교수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설전으로 좀 이어진 상황이에요. 이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소설가 선생께서 어떤 그 자기 어떤 역사 감정에 기초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는 그 소설가 선생님의 어떤 그 세계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그것을 굳이 정치의 영역까지 흡수해서 우리가 그 논쟁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진중권 교수하고 설전을 벌인 적은 있는데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평이 나온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또 평론한 것 같고 다시 또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다 논평하고 또 각자가 그 숟가락 올려놓듯이 사안에 끼어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제 무릇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생산을 갖다가 이슈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본령이지. 어떤 주변의 정치 밖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나훈아 선생이 추석 때 어떤 발언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고 야 정치인들이 할 얘기를 대신했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림자 정치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 밖에서 발언하는 어떤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면 정치권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생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에까지 직접 끼어들 필요가 있는 거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뭐 부대변인이 논평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그 뭐 당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는 건 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치권 밖에서의 이런 발언들이 너무 꼬리를 무는 설전들 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조정래 씨 발언 자체만 놓으면 정말 논리 자체가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뭐 코멘트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 논평은 아마 두 가지 차원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딸이 거론됐으니까. 또 하나는 진중권 교수가 워낙 그 여러 가지 그 아프게 콕콕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을
그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뭔가 예봉을 꺾어야 되겠다. 일종의 뭐 위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악효과만 났고 뭐 이 문제는 결국은 이 논쟁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 설전의 내용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4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889명, 사망자는 4명 늘어난 4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만 31명으로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14명이 입국자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다만 오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만덕동에 있는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오늘 하루 직원과 환자 5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해당 요양병원 50대 간호조무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직원과 환자 등 26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0명, 환자 42명이 추가로 확진 통보를 받아서 확진자가 모두 5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확진자 1명은 지난 12일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환자 확진자는 병원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직원 확진자 10명은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뷔페도 지금 2달 만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고위험 시설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 손을 소독하거나 또 비닐 장갑을 끼고 공용 집게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한 정도씩 뛰고 앉게 된. 네, 자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식 뷔페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정현우 기자 뒤로 보니까 1시간 전보다는 찾는 손님들이 꽤 는 것 같은데요. 방역 수칙은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손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이곳 오늘 점심시간을 찾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들어온 손님들은 발열 체크를 하고 명부 작성을 한 뒤에 이곳 테이블에 한 칸씩 띄어서 앉아서 앉게 되는데요. 네, 마스크를 꼭 끼고서 음식을 가지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용 집게를 쓸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비닐 장갑을 착용을 한 후 손 소독을 하거나 비닐 장갑을 착용을 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곳 뷔페는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뒤 월요일부터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사장님은 영업이 재개된다는 가능성을 믿고 재료를 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리 식자재를 주문해뒀다고 합니다. 뷔페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두고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영업장 규모상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곳 뷔페처럼 이용자끼리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 띄어서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음식을 담으러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1m 이상 거리를 두는 겁니다. 또 공용 집게 등을 이용할 때 비닐 장갑을 끼거나 손을 소독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돼 뷔페나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집합 제한 시설 12종에선 위에 언급된 방역 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마스크를 벗게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식사 전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짧은 담소를 나눌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뒤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할 만큼 뷔페나 식당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뷔페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영화 한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아버지 뭐 하시냐는 이 말, 요즘은 대학 갈 때 물어서도 그리고 답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직업까지 이 자기소개서에 적기만 해도 바로 탈락인데요. 이 기준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인권 강사를 하시는 어머님 또는 이 부모님이 경영하시는 음료수 공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 이 자소서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받았고, 반면 이 큰아버지께서 치킨집을 폐업, 또 아버지께서 중식당을 하셔서라고 적었던 자기소개서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 고무줄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친인척 직업을 쓴 82명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7명이 문제 없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지난해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추가 실태 조사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금지어를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도입이 됩니다. 이 교사가 학생부를 기록할 때 부모 신상 정보 등을 기재하면 이 경고 메시지로 이를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 직업이 대학 교수라면 학생부에 교수라는 단어를 쓸 경우에 경고음이 울려서 교사가 이를 지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의 삐뚤어진 부정 그리고 모정은 미국 명문대 입시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등을 보내서 이 조작한 국내 입시 브로커 일당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연루된 학부모들은 컨설팅 비용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서류 조작 등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이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의 수능 시험 격인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가 구속이 됐고, 이를 건당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내고 받아본 학부모들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일단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스가 총리 방한 조건으로 내거는 등 한일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자,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원래 오늘까지 철거하라는 거였는데요. 보류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철거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고 소송이 제기됐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청은 소녀상 때문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 사는 일본인은 물론이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청은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 협의회와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한 타협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독일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소녀상 앞에서 어제 철거 반대 시위가 열렸었는데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독일의 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독일의 일본 학과 교수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전체적인 저희 시민들, 교수들,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나섰고요. 서명운동을 해서 8,000명 서명도 들어오고 서명운동도 각기 각자에서 시작이 돼서 저희도 어디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예. 이 독일인들이 소녀상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소녀상이 전시 성폭력 반대와 평화와 여성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은 이 소녀상 철거하려고 외무상까지 직접 나섰는데요. 지금 우리 외교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일본의 행태가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최근 언행은 스스로 표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녀상은 한일 외교 분쟁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면 자칫 한일 간의 문제로 본질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 협의회도 자신들은 독일의 시민단체고 독자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우리 외교부의 개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본의 강경 입장으로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 위기라면서요. 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대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정상회의 관련한 실무적인 준비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해법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는 하나씩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기업 소유 주식의 매각 수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 송달돼서 오는 12월 9일부터 효력이 생기는데요. 다만 그날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밟아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고 일본 기업 측도 서류를 송달받지 않거나 매번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게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본의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인 만큼 그전에는 양국이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성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일정을 마무리하자마자 함경남도 수해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등 광복 행보에 나섰습니다.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는 건데 올 연말까지 이른바 80일 전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열병식과 경축 행사 등 당 창건 75주년 관련 일정이 마무리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도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북한의 주요 광산지대인 검덕지구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멀고 험한 검덕당까지 찾아왔다며 찬양하고 혹심했던 피해 흔적을 말끔히 지워낸 군인 건설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그간 검덕지구 인민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뒤떨어진 생활환경 속에 살게 한 데 대해 심하게 자책해야 한다면서 80일 전투 기간에는 피해 복구를, 내년부터 시작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는 2만 5천 세대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 운영의 정당성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80일 전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특히 추수철을 앞두고 쌀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면서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는 한편 80일 전투의 핵심 역량은 당원들이라면서 공격전에 앞장서 내달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해 여전히 외부 지원 수용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그야말로 K-팝 열풍입니다. 팝스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1위와 2위를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앞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이 BTS의 곡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K-팝의 큰 인기,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K-팝 소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일단 블랙핑크가 빌보드 아티스트 100에서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2위가 방탄소년단이고요. 근데 빌보드에는 보면 메인 앨범 차트도 있고 메인 싱글 차트도 있고 다양한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예. 이번에 블랙핑크가 1위를 한 이 아티스트 100, 이거 어떤 겁니까? 사실 핫백 차트 그리고 예. 빌보드 200 차트, 앨범 차트죠.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전통의 차트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예. 아티스트 100 차트는 이제 많은 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2014년에 신설된 차트인데요. 이제 예. 음악 자체의 인기, 뭐 아티스트의 뭐 다양한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수치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아티스트의 소셜에서의 인기, 그러니까 SNS에서의 인기까지 포괄해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아티스트가 누구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누구냐를 순위를 매기는 그런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핫 100은 한 곡,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은 앨범, 예. 아티스트 100은 이제 해당 아티스트, 그러니까 해당 뭐 이제 아티스트?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그렇죠. 있고 지명도, 이슈가 되는. 인기도,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활약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뭐 팝스타들 굉장히 뭐 저희가 아는 팝스타들도 많은데 그런 팝스타들이 있는 빌보드에서 아티스트 100에서 1위와 2위를 이 블랙핑크와 BTS가 차지를 했다.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로컬, 네. 미국에서 얼마나 미국 자국 아티스트들 혹은 서구 아티스트의 인기 있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지금 네. K-팝 아티스트가 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감지가 됐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실제로 음악을 적극적으로 듣는 층, 흔히 타겟 어디언스라고 합니다. 음악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행사하고 공연을 가고 SNS에서 활동하는 이 팬이 누가 많으냐를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K-팝이 그동안 다양한 어떤 장벽들, 특히 라디오 같은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BTS의 뭐 대성공 그리고 블랙핑크의 약진 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K-팝이 이 정도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조금 더 부각돼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특히 핫백 1위에 이름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뭐 축하할 만한 이런 그렇습니다. 일인데 다이너마이트 핫백 1위에 올랐을 때도 정말 대단한 성과였는데요. 예. 지금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에 참여했던 곡이 또 지금 1위예요. 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2위. 예. 이렇게 1, 2위에 곡을 올린 건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보면 됩니까? 좀 소름이 돋는 그런 소름이 돋는 정도. 결과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1위에 오른 세비즈 러브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이제 리믹스라고 합니다. 이게 원곡이 존재했었고 예. BTS가 거기에 랩을 넣고 또 자기 스타일대로 음악을 재포장하는 그런 이제 편곡을 이제 리믹스라고 하는데 그 리믹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곡이 다시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해서 지금 1위로 오른 셈이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힘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의 거예요. 방탄소년단 힘이라고 봐야 되고 2위 역시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차트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1위와 2위를 오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BTS의 사실상 BTS 곡이 나란히 1, 2위를 하는, 이건 과거에 우리가 뭐 비틀즈 같은 그룹들이 뭐 1위에서 5위까지를 점령하는 이런 사례들은 봤었는데 이게 한국 그룹이 그것도 미국 차트에서 이런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제가 평론가긴 하지만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지난해 9월에 또 이제 신설된, 그러니까 빌보드가 굉장히 다양한 차트가 있는데 글로벌 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외국 가수의 뭐 외국 노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빌보드 차트가 그동안 비판을 좀 받아왔어요. 뭐냐면 자국 내의 그 폐쇄적인 라디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모여진 방송 횟수 같은 것들을 국제 아티스트들에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만든 방식이 이런 글로벌 차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글로벌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뉴스가 있을 때 저를 비롯한 뭐 음악 전문가들이나 외신 기자들은 전부 예측을 했어요. 이것은 K-팝의 무대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글로벌 200 차트 지금 BTS 그리고 블랙핑크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어떤 틀을 제거를 하고 글로벌 음악 산업을 전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대중음악이 그만큼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로 치자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같은 이제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200이 여기서도 지금 뭐 방탄소년단 1위, 블랙핑크 2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이 K-팝 가수들이 약진을 하는 것, 이것을 좀 BTS와 이 블랙핑크의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될지, 아니면 K-팝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국제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BTS의 성공 예외적이고 블랙핑크의 성공도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이 분명히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K-팝의 지금 부상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 그리고 이 팬층의 확대 같은 것들은 지난 최소 한 3, 4년간 지속적으로 되었던 것이고 지금 최근 1, 2년간은 미국 산업에서도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K-팝이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파는 식의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유수의 프로모터들이나 음반 회사들이 직접 K-팝을 홍보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직접 제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앞서 보셨지만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티스트 101위는 팝스타를 통틀어서 걸그룹 최초다. 뭐 이런 성과까지 거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렇게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K-팝이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한 지도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간 뭐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안에서 쌓은 노하우 같은 것도 있었고 기획사들이 그를 통해서 계속 변모하는 모습과 그리고 나름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계속돼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그리고 미국 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팝 음악의 조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팝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모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찾아갔다면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 좀 출연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참 인상적인데 하지만 이 BTS가 또 유명세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BTS의 최근 이 수상 소감을 두고 이 중국 누리꾼이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먼저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 Korea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전 사실 이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중국에서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 특히 뭐 과거의 홍콩 시위 사태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K-팝 관련한 아티스트들, 특히 중국이나 홍콩 출신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요한다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항의를 표한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K-팝이 세계로 나가면서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그중에서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사실 중국이 정말 인구도 많고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온라인에서는 그것들이 좀 과대표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BTS라는 가수가 워낙에 중요하고 또 산업적으로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지금 외신들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 좀 진화에 나선 것인데요. 저는 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관영 매체, 그러니까 황구시보가 처음에 이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서 다시 좀 중국 팬을 자극하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BTS의 말은 잘못이 없고 중국 팬 필요 없다 이런 국내 댓글을 이제 가져다가 제목으로 썼어요. 중국 시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그렇다 보니까 뭐 NBA라던가 해외 축구에서 중국 관련 발언 굉장히 자제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뭐 BTS가 뭔가를 조심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해프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사실 온라인 댓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뭐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재생산되고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K-팝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BTS 워낙 유명세다 보니까 이런 논란까지 벌인 상황인데 지금 병역 관련해서도 BTS가 계속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멤버들 병역 의무 다 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 계속 밝힌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이 병역 혜택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병역 면제보다는 입대 연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기우는 것 같은데요. 병무청장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고 또 그 연령도 어떤 이병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종합하면 이 병역 면제 혜택은 아니고 입영 연기를 대중 가수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를 놓고 뭐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고 또 지나친 특혜다 아니면 더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BTS라는 가수만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특혜냐 아니냐로 흐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대중문화 산업 전반으로 본다. K-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성기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혜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앞으로 대중 가수들이 과연 K-팝을 갖고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팝 관련한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이런 뭐 BTS나 그리고 블랙핑크 이외의 다른 가수들도 뭐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려면 좀 어떤 점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혹시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할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K-팝 가수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공연을 하는 문화, 그들이 진출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문화적인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특히 진정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K-팝을 단순히 상품으로만 보지 않고 아티스트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적 소양을 좀 기를 필요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 K-팝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주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전세난에 따른 어려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주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멈추지 않는 전셋값 점검으로 시작했습니다. 참석 장관들은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 6월 50% 수준이던 서울과 투기 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이 지난달까지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총 15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도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매수인은 지위 상실과 시세 차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 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공공분양은 30%를 일반 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소득 기준을 높였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화하고 민영주택은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구름 많은 하늘에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꽤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밑돌고 있습니다.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퇴근길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많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는 20도로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 이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